거기서 뭐 하세요? 새벽 5시 상골 폐교 뒤편 저수지였습니다. 휠체어에 탄 남자가 검은 물속으로 바퀴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앞바퀴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밀면 끝이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간 갇혀있던 요양원, 자신을 버린 가족, 빼앗긴 모든 것.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휠체어를 낚아채듯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라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요양원 복도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당직실에서 졸고 있었고 환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정우는 잠결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려는 순간 누군가의 거친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3년 전 사고로 성대가 손상된 이후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끝장이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우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정우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저항하려 해도 하반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 사고 이후로 허리 아래는 완전히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남자들은 정우를 휠체어에 태우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비상등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정우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 데스크는 텅 비어 있었고 다른 환자들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후문으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정우를 짐짝 다루듯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자신을 가둬놨던 요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이 감옥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거기에는 매일 아침 죽을 떠먹여주는 간병인이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앞좌석에서 두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부회장님이 단단히 화나셨어. 알아. 이번에 실수하면 우리도 끝장이야. 정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부회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찾아와 차가운 미소를 지었던 고모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승호. 아버지의 여동생과 결혼해서 회사에 들어온 그 남자. 언제나 정우를 볼 때면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걸림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차는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가 이윽고 산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결국 비포장길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산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정우를 끌어냈습니다. 휠체어가 흙바닥에 거칠게 내려졌습니다. 정우의 무릎이 휠체어 받침대에 부딪혀 찢어졌지만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반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눈앞에 폐교가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 분명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녹슨 농구대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그네는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해. 남자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빨간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손을 뻗어 그 불빛을 향해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홀로 폐교 운동장 한가운데 남겨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공장 준공식. 환하게 웃으며 직원들과 악수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던 대형 냉동 설비. 등을 짓누르던 철골의 무게.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연기를 들이마셔 목이 타들어갔던 그 순간.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폐교 뒤편으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수면이었습니다. 저수지, 검은 물이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에 힘을 주어 휠체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흙에 빠져 잘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저수지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물가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검은 수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물 위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34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생기 없는 눈동자. 저기 들어가면 끝나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외로움도 배신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잠드는 것처럼 끝날 것입니다. 정우는 휠체어 바퀴를 한 번 더 밀었습니다. 앞바퀴가 물가 지늘게 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길. 엄마, 이제 만나러 가요.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우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여자가 정우의 휠체어를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뒤로 당겼습니다. 앞바퀴가 지늘개서 빠져나오며 휠체어가 뒤로 밀렸습니다. 정우는 균형을 잃고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여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우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30살 즈음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여자가 정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정우의 상태를 훑어봤습니다. 찢어진 무릎, 묶였던 흔적이 남은 손목, 창백한 얼굴.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정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정우의 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방금 물에 들어가려고 했죠? 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그러려고 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희미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상관 마세요. 어차피 끝난 인생이에요. 여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났다고요? 여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정우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다 끝났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정우는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라고. 바닥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정우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시작. 그래서 여기서 당신을 만났잖아요. 여자가 정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다 소용없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말로는 소용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아무 의미 없죠. 여자가 정우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드릴게요. 정우는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일단 저랑 가요. 여기 있으면 진짜 죽어요. 밤새 굶으셨죠? 얼굴이 창백해요. 여자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고 저항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윤채림이에요. 이 마을에서 한의원해요. 당신은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삼원식품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도 태도가 달라질까요? 그냥 정우라고 불러주세요. 채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정우 씨. 일단 따뜻한 밥부터 먹어요. 휠체어가 덜컹거리며 움직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산봉우리 위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일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죠? 매일 보는 건데도 질리지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볼 수 있다. 그 말이 정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 왔어요. 저기 보여요? 채림이 가리킨 곳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청울리.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다. 채림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낡은 한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나무 대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대문에 손글씨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채림 한의원. 글씨가 정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넓은 채반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각종 약재들이 말려지고 있었습니다. 쑥 향기와 당귀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사는 곳이자 일하는 곳이에요. 채림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흰 머리의 할머니였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이네. 채림아, 이 총각 왜 이렇게 야윈 거야? 밥을 안 먹었나?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정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손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채림이 작은 목소리로 정우에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할머니예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가끔 헷갈려 하세요. 근데 손님한테는 항상 친절하세요. 한의원 안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진료실에는 침대 2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나무로 된 약장이 가득했습니다. 약장 서랍마다 한자로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갑고 하얀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채림은 정우를 진료실 뒤편의 작은 온돌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지금 따뜻한 거 갖다 드릴게요. 잠시 후 채림이 따뜻한 물과 호박죽을 가져왔습니다. 노란 호박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채림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주워 죽을 떠서 정우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요. 안 먹으면 저도 안 먹을 거예요. 정우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간병인이 기계적으로 죽을 떠넣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길은 처음이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자 채림이 정우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무릎에 찢어진 상처, 손목에 묶인 자국들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소독하고 붕대 감아드릴게요. 채림이 약장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우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의사거든요. 아픈 사람 보면 못 지나쳐요.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요.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사람이니까 도운 거예요. 정우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치가 끝나고 채림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숭늉을 가져왔습니다. 푹 자. 내일은 좋은 일 있을 거야. 할머니가 나가고 정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로 된 천장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공장 준공식. 환하게 웃으며 직원들과 악수하던 자신의 모습. 삼원식품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사업가로 주목받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던 대형 냉동 설비. 등을 짓누르던 철골의 무게.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성대도 손상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왔습니다. 고모부 한승호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버려졌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다. 채림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의원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채림의 보살핌 덕분에 정우의 몸 상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탈수 증상은 사라졌고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찢어졌던 무릎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채림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줘도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익숙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삼원식품. 정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휠체어를 돌려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아버지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원식품 한병철 회장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입원 중입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합니다. 정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간암 말기, 위중,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고모부 한승호였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쾌유를 빌면서 회사 경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마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채림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정우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정우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뉴스는 이미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지만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채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삼원식품이랑 관계 있어요? 처음 왔을 때 옷에 삼원의료재단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요양원 옷이었죠? 정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 이름은 한정우예요. 삼원식품 회장의 외동아들이에요. 채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원식품이라면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3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베트남 공장에서 설비가 무너졌어요. 그때 다쳐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정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고가 아니었어요. 고모부가 꾸민 거예요. 안전장치가 저절로 풀릴 리가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해제한 거예요. 채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저를 납치해서 여기에 버린 것도 고모부 사람들이에요. 저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 상태로 누가 믿어주겠어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대기업 부회장을 고발한다고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3년 동안 제대로 못 봤어요. 면회 오셔도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냥 바라만 보다 가셨어요. 이러다 영영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정우가 채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가야 해요. 서울로. 아버지한테 도와주세요. 제발. 채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도울게요. 근데 지금 바로는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요? 지금 상태로 서울에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휠체어 타고 가서 뭐라고 할 건데요? 고모부가 정우 씨를 없애려 했다면 서울에도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가면 또 잡혀요. 아버지한테 가려면 당당하게 가야죠. 두 발로 걸어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요. 채림이 정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걸을 수 있게, 다시 말할 수 있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주총회가 2달 후에 있을 거예요. 그때 후계자가 결정돼요. 2달이면 충분해요. 정우는 채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제가 한의사잖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채림은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채림 씨, 서울로 가야 해요. 지금 바로요. 채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오늘 당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준비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상태로 서울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절함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면회 오실 때도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러다 영영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주먹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쳤습니다. 한 번만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도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채림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정우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자신도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인사를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 저도 알아요. 얼마나 급한지.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끌려갈 수 있어요. 고모부 사람들한테 잡히면 이번엔 진짜 죽어요. 채림이 정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요. 이기고 가자고요. 정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할머니였지만 가끔 이렇게 맑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정우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정우의 옆에 앉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 빨리 가려다 넘어지면 더 늦어. 천천히 가면 결국 가게 돼. 할머니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 발자국씩 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 있어. 정우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2달, 2달만 믿어볼게요. 채림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 상태를 계속 알고 싶어요. 만약 정말 위급해지면 그때는 바로 갈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도요. 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매일 뉴스 확인해 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채림이 일어나 방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재활 계획표 짤게요. 이대로만 따라오면 돼요. 채림이 종이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정갈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침 치료, 오전 9시 다리 근육 운동, 오후 2시 발성 훈련, 저녁 7시 보행 연습. 힘들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버텨야 해요. 아버지 보러 가려면요. 정우는 계획표를 바라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일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버틸게요. 뭐든 할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야 힘이 나지.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 밥 먼저 먹어. 채림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밥부터 먹어요. 오늘부터 많이 먹어야 해요. 힘을 내려면요. 정우도 작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 온 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아침 채림은 정우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나무로 만든 평행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마을 밖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이걸 잡고 연습할 거예요. 정우는 평행봉을 바라봤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높이는 정우의 허리 정도였습니다. 오늘 할 건 간단해요. 일어서는 거예요.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3년 동안 한 번도 못 썼는데요. 해봐야 알죠.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건 포기예요. 채림이 정우의 휠체어를 평행봉 사이로 밀었습니다. 정우의 양옆에 평행봉이 있었습니다. 자, 양손으로 평행봉을 잡아요. 꽉 잡으세요. 정우가 평행봉을 잡았습니다.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이제 팔에 힘을 줘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요.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요. 정우는 팔에 힘을 줬습니다. 이를 악물고 밀어 올렸습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엉덩이가 휠체어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땅에 닿았습니다. 휘청거렸지만 평행봉을 잡고 버텼습니다. 버텨요. 할 수 있는 만큼만요. 무리하지 말고요.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팔에서 힘이 빠지려 했습니다. 1초, 2초, 3초. 팔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우가 주저앉았습니다. 휠체어가 뒤로 밀렸습니다. 채림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못해요. 안 돼요. 3년이나 지났는데. 정우가 좌절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뭐가 안 돼요? 3초나 버텼잖아요. 채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첫날에 3초면 잘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내일은 5초, 모레는 7초. 그러다 보면 1분도 될 거예요. 채림이 정우를 부축해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쉬었다가 침 치료할게요. 진료실에서 채림이 정우의 다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침이 정우의 다리 여러 곳에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3년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따끔거려요. 어디요? 무릎 아래쪽, 발목 근처요. 채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신경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오후에는 발성 훈련이 있었습니다. 채림이 정우 앞에 앉았습니다. 배에 손을 대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게 해요. 복식 호흡이에요. 내쉴 때 소리를 내봐요. 아.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속삭이는 것보다 조금 큰 정도였습니다. 더 크게요. 배에서 소리를 밀어 올린다고 생각해요. 배꼽 아래에서 소리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세요. 아.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첫날이잖아요.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성대도 근육이에요. 훈련하면 강해져요. 저녁에는 다시 평행봉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5초를 버텼습니다. 아침보다 2초가 늘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팔이 아팠고 다리가 얼얼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근육의 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일 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어둠이 무서웠고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푹 잔 밤이었습니다. 재활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버티는 시간이 30초를 넘겼습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와 채림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보는 건데도 질리지 않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거 볼 일이 없었거든요. 채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림 씨는 왜 서울에서 여기로 왔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채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저 서울에서 한의대 나왔어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했고요. 다들 교수 될 거라고 했어요. 승승장구했죠. 채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치매래요. 갑자기 나빠지셨대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급격히 나빠졌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5년 전에요. 교통사고로.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채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서울 때려치우고 내려오기로요. 교수님은 미쳤냐고 하셨어요. 동기들도 말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엄마 아빠 일하느라 바쁘실 때 저를 돌봐주신 분이 할머니예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 차례잖아요. 후회 안 해요? 가끔 생각해요. 서울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교수가 됐을까?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까? 근데 후회보다 감사가 더 커요. 할머니 곁에서 매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소중해요. 정우는 채림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10살 때요. 암이셨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아빠 잘 부탁해. 씩씩하게 잘하렴. 사랑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회사 일하시면서 저도 챙기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3년 전 사고 후로 다 변했어요. 아버지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버지 마음도 아프셨을 거예요. 채림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해요.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제 괜찮다고요. 갈 수 있어요. 꼭 갈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부모님 일찍 잃은 것도 남은 가족 지키고 싶은 마음도요. 정우는 채림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요양원에서 3년 동안 아무도 제 마음을 몰랐어요. 채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정우 씨 만나서 좋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림아, 물 좀 갖다 줘. 채림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대추차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다요. 살려준 것도 돌봐준 것도요. 채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정우 씨 덕분에 매일이 의미 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재활을 시작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3초도 버티지 못했던 평행봉 운동이 이제는 1분을 넘겼습니다. 다리 근육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죽은 듯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전 채림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떼볼 거예요. 정우는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 있는 것만 연습했습니다.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오른발을 조금만 들어 올려봐요. 완전히 떼지 않아도 돼요. 바닥에서 살짝만요. 정우는 온 신경을 오른쪽 다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른발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앞으로요. 정우가 발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행봉을 꽉 잡고 버텼습니다.
한 걸음. 해냈어요. 채림이 환호했습니다. 할머니도 마당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발을 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걸음. 평행봉 끝까지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막걸리 한 병. 축하하는 날이니까 특별히. 걸었잖아. 우리 정우가 걸었어.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오늘따라 할머니의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반 왔어요. 한 달 더 있으면 지팡이 하나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채림이 정우에게 막걸리를 따라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총각 운명이야. 채림이한테 발견된 거 하늘이 점지해 준 거야. 할머니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리는 손은 따뜻하고 죽이는 손은 차가워. 채림이 손은 따뜻해. 이 아이가 널 살릴 거야. 정우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재활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 정우는 10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0걸음. 발성 훈련도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만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채림의 왕진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잘생겼네. 서울에서 왔어? 우리 손녀랑 맞선 볼래? 채림이가 고쳐줄 거야. 채림이 실력 좋아. 내 무릎도 고쳤잖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정우의 마음도 녹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혼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채림은 왕진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손을 평행봉에서 놓았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다리가 버텼습니다. 혼자서 한 걸음, 2걸음, 3걸음. 정우 씨, 채림이 달려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다가 정우를 봤습니다. 혼자 걷고 있어요. 평행봉 없이. 정우가 채림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채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해냈어요. 혼자 걸었어요.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채림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채림의 심장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우 씨, 주주총회까지 3주 남았어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채림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재활을 시작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정우는 이제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림도 많이 줄었습니다. 목소리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고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3년 전의 정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 주주총회까지 2주 남았어요. 준비되셨어요? 몸은 준비됐어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증거가 없어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고모부가 저한테 뭘 했는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아무리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와 채림은 긴장했습니다. 또 고모부 사람들이 온 걸까요? 낯선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검은 재킷,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채림이 속삭였습니다. 숨어요. 정우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정우 씨 여기 계시죠? 저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도우러 왔습니다. 정우가 멈췄습니다.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요? 3년 전 베트남 공장 사고를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현지 경찰이랑 함께 일했어요. 이상철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전장치가 저절로 풀릴 리가 없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해제한 흔적이 있었어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증거를 찾았어요. 이상철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USB와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CCTV의 백업 영상이에요. 당시 영상은 삭제됐지만 현지 공장 직원이 양심에 찔려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채림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공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안전장치 패널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한승우 부회장이 고용한 사람이에요. 사고 직전에 거액이 송금된 기록도 있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간 의심만 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고모부를 잡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거예요. 검찰에도 이미 연락해뒀어요.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와 채림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림 씨, 이제 진짜 갈 수 있어요. 서울로요. 증거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준비 끝났네요. 정우가 채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채림 씨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정우가 채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채림 씨를 사랑해요. 채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정우 씨를 사랑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같이 가요. 서울. 같이 갈게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갈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승우가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삼원식품 본사 부회장 집무실, 통유리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승우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뭐, 아직도 못 찾았어? 마을을 다 뒤졌는데 흔적이 없다고? 승우가 전화를 끊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쓰러지며 서류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자식이 아직 살아있다고? 어떻게 된 거야?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셨대요. 혼수 상태에 빠지셨답니다. 승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이 죽으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회사도 재산도. 하지만 정우가 살아있다면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 정우가 정당한 상속자였습니다. 사람 더 보내. 그 마을 완전히 뒤져. 이번엔 확실하게 해. 한편 청울리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묻고 다녔습니다. 휠체어 탄 젊은 남자 못 봤어요? 서울에서 왔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 남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마을을 살폈습니다. 밤이 되자 한의원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우와 채림은 숨을 죽였습니다. 불을 끄고 창문 밑에 웅크렸습니다. 찾아봐. 여기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발소리가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채림이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들킬 거예요. 떠나야 해요.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예요. 이상철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요. 오늘 밤 안에 떠나야 해요. 세 사람은 조용히 한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채림이 할머니 이마에 입을 맞추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산속 폐광에 숨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상철이 정우를 깨웠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쁜 소식이에요. 휴대폰 화면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삼원식품 한병철 회장, 혼수 상태, 의식 회복 불투명.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 정우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어요. 이러다 영영. 채림이 정우를 안았습니다. 아직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이쪽이야. 발자국이 있어. 세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조용히. 더 안쪽으로 가요. 세 사람은 폐광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있어. 저기 들어갔어. 세 사람은 달렸습니다. 정우는 지팡이 없이 뛰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뛰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광 끝에 다른 출구가 있었습니다. 빠져나와 산길로 달렸습니다.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한참을 걸어 작은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하면. 정우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채림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산장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채림이 가져다 준 물도 빵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 제발 좀 드세요. 굶으면 쓰러져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림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추가 소식이에요. 한승우 부회장이 비상경령을 선포했어요. 주주총회에서 자기 딸 한소미 씨가 부회장으로 승진할 거래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일주일 있어요. 지금 서울로 가면 소용없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하면 후계자 지명을 못해요. 제가 나타나봤자 뭐가 달라져요.
고모부가 이미 다 장악했어요. 그래도 증거가 있잖아요. 고모부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닦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했어요. 아버지가 면회 오실 때도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러다 영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채림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병드신 거예요. 제가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된 후로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요. 정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새벽에 폐교해서 그냥 들어갔어야 했어요. 저수지예요. 정우 씨, 채림이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채림과 이상철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정우만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산장을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습니다. 절벽이 나왔습니다. 아래로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정우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2달 전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저수지 앞에 서 있던 자신, 물에 들어가려던 순간 채림이 나타났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고통도 슬픔도 후회도.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씩씩하게 자라라고 하셨는데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살리는 손은 따뜻하고 죽이는 손은 차가워. 정우가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채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자신을 살려준 그 손, 사랑한다고 말해줬던 그 눈빛. 채림 씨를 두고 죽으면 안 돼. 아버지도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정우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채림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정우는 채림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바보 같은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채림 씨 때문에요. 채림도 정우를 안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요. 제발이요. 서울 갈게요. 아버지가 깨어나든 안 깨어나든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정우의 눈에 결의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채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가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정우는 절벽에서 돌아온 후 잠들지 못했습니다. 채림은 지쳐서 잠들었지만 정우는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지고 있었습니다. 곧 새벽이 올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산장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벽이 아니라 산장 앞 작은 언덕으로 갔습니다. 언덕 위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오래 투병하셨죠? 마지막 며칠은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정우는 그때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엄마. 정우가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아빠 잘 부탁해.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잘하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 우리 정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시 뜨지 않으셨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별. 엄마. 정우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도 못 지키고 저도 망가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넘어졌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 일어서렴, 정우야. 넌 강한 아이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언덕 위에 섰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채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라고. 할머니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살리는 손은 따뜻하고 죽이는 손은 차가워. 정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일어설게요.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씩씩하게 살게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채림이 깨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나갔었어요? 채림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러 갔어요. 채림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절망은 사라지고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결정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서울로 갈게요. 주주총회에 나타날 거예요. 채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버지가 깨어나시든 안 깨어나시든 제가 할 일은 해야 해요. 정우가 채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예요. 고모부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회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요. 채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갈 거예요. 채림이 정우를 안았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이상철이 산장 안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갑니다. 주주총회에 나타날 겁니다. 이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저도 3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에요. 세 사람은 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사흘 후에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 도착해서 준비해야 해요. 어떻게 갈 건데요? 채림이 물었습니다. 고모부 사람들이 아직 찾고 있을 텐데 제가 차를 준비해 놨어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친구가 있어요. 거기서 차를 빌릴 수 있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오늘 밤이요. 어둠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야 해요. 세 사람은 하루 종일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경로를 확인하고 비상 연락처를 정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산장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이상철이 앞장서고 정우와 채림이 뒤따랐습니다.
산길을 내려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철의 친구 집 앞에 낡은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타세요. 이상철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정우와 채림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림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채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깨어나셨을 수도 있고 여전히 혼수 상태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새벽이 되어 서울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주주총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진실을 알린다고, 정의를 되찾겠다고.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을게요. 끝까지 걸어갈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이상철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면서 준비해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이틀 남았어요. 그동안 최종 점검을 해야 해요.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풍경이 보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정우 씨, 이거 봐요. 이상철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삼원식품 한병철 회장, 상태 변화 없음. 의료진 언제 깨어날지 예측 불가능. 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볼 수 있을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위험해요.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승우가 병원에 사람을 배치해 놨을 거예요. 지금 가면 잡혀요. 그래도 주주총회 끝나고 가요. 채림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철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자, 마지막 점검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USB, 은행 거래 내역, 사진들. 주주총회 당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돼요. 이상철이 설명했습니다. 정우 씨는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후에 들어가요. 그때쯤 한승우가 새 경영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죠? 네.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신이 한정우라고 밝혀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증거들을 공개해요. 이상철이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회의장에 대형 스크린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영상을 띄울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미리 들어가서 준비해 놓을게요. 프레젠테이션 담당자한테 접촉해서 협조를 구해뒀어요. 이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 동료예요. 저한테 빚이 좀 있거든요. 정우는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직 이르죠. 다 끝나면 감사해요. 채림이 물었습니다. 경찰은요? 한승호를 체포하려면 경찰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준비했어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증거를 미리 검찰에 제출해뒀어요. 체포영장도 발부받았고요. 주주총회 당일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영상이 공개되면 경찰이 들어와서 한승우를 체포할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낼 수 있어요. 채림이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해요. 우리 함께. 다음 날 정우는 하루 종일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고 말할 내용을 연습했습니다. 채림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저는 한정우입니다. 삼원식품 한병철 회장의 아들입니다. 정우가 연습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사고로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림이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정우가 계속했습니다. 한승우 부회장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회사를 빼앗기 위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채림이 옆에 왔습니다. 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채림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정우 씨랑 함께니까 괜찮아요. 정우가 채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채림 씨. 저도요. 정우 씨.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 모든 것이 시작된다. 정우는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 사람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정우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상철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3년 전의 모습도 아니고 2달 전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도 아닌 새로운 자신이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채림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철이 시계를 봤습니다. 출발해야 해요. 저는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상철이 나갔습니다. 정우와 채림이 남았습니다. 갈 준비 됐어요? 채림이 물었습니다. 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림이 정우의 넥타이를 매만져줬습니다. 멋있어요. 채림 씨도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삼원식품 본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입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삼원식품 본사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만입니다. 채림이 옆에 섰습니다.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정우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건물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삼원식품 본사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주주총회 때문에 기자들과 주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정우는 로비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림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이상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에 들어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20분. 정우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요? 채림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림이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25분이 지났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상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가요. 정우와 채림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채림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네, 사랑해요.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저 끝에 대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대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승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삼원식품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제 딸 한소미가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정우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정우를 향했습니다. 임원들, 이사들, 주주들, 기자들 모두가 문 앞에 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단상 위에 한승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소미도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가운데 통로를 지나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저게 누구야? 설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단상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정우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삼원식품 한병철 회장의 아들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승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비원. 잠깐만요. 정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우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이상철이 미리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 베트남 공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안전장치 패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뻗어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이 영상은 3년 전 베트남 공장 사고 당일 찍힌 것입니다.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안전장치를 일부러 해제했습니다. 저를 죽이기 위해서.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승우 부회장의 개인 계좌입니다. 사고 3일 전에 베트남으로 거액이 송금되었습니다. 사고를 사주한 대가입니다. 한승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검증되었습니다. 검찰에도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승호 씨, 경찰이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승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경찰이 한승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부회장이야. 누가 감히. 한승우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소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소미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짓을.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어줘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우는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사촌 동생. 순수했던 아이. 알아. 정우가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소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잎 모양의 목걸이. 이거 어렸을 때 오빠한테 줬던 거예요. 기억해요? 정우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10살 때 소미가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소미가 말했었죠. 오빠 나중에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 오빠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에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날게요. 정우는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회의장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정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삼원식품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를 되찾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 곧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는 채림을 바라봤습니다. 채림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우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우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채림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정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못 왔어요. 죄송해요. 정우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고모부도 잡혔어요. 회사도 되찾았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정우가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정우야.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정우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3년 동안 못 뵀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봤잖아. 아버지가 정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씩씩해졌어. 엄마가 그러셨어요. 씩씩하게 자라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내가 후계자다.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부탁한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채림이 정우를 안았습니다. 정우 씨, 한번 봤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눈 떠주셨어요. 저를 봐주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온하게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후계자를 지명하고 편안하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정우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저 잘할게요. 약속드려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청울리 마을. 처음 정우가 버려졌던 그 폐교가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폐교 건물은 아름다운 한방재활센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창문에는 깨끗한 유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운동장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재활 환자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센터 입구에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방재활센터 희망. 오늘은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이장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귀빈들도 있었습니다. 삼원식품 임원들, 기자들, 그리고 이상철. 센터 입구에 정우와 채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채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림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센터장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정우가 채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 아내 윤채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채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채림 씨는 저를 다시 걷게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게 해줬습니다. 다시 살게 해줬습니다. 정우가 마을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분들도요.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여기에 지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우가 센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서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울 겁니다. 다시 걷게 해드리고 다시 희망을 갖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넌 강한 아이라고.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준 분들 덕분에. 정우가 채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그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주민들, 귀빈들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우와 채림은
빨간 테이프 앞에 섰습니다. 가위를 함께 들었습니다. 자, 자릅니다. 테이프가 잘렸습니다. 풍선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재활 기구들이 갖춰져 있었고 한방 치료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순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가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오늘은 또렷한 날이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이기고 왔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할머니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리는 손은 따뜻하다더니 내 손 따뜻하구나. 정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할머니가 채림을 받습니다. 우리 채림이 잘 지켜. 아이도 잘 낳고. 채림이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와 채림은 센터 뒤편으로 갔습니다. 1년 전 정우가 물에 들어가려 했던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물이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려 했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채림 씨가 나타났죠. 채림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나타나서.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물을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채림이 말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우가 채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별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우가 채림을 안았습니다. 채림 씨 덕분에요. 채림도 정우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정우 씨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인사하네요. 채림이 말했습니다. 안녕, 아기야. 정우가 채림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야. 빨리 만나자.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씩씩하게 잘 살게요. 채림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요. 밤이 추워요.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센터로 걸어갔습니다. 뒤에는 별빛 아래 고요한 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면 저희도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